네, 다음은요. 증권주하고 우선주 투자에 대해서 간략한 86번가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권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정부 규제에 따라서 산업의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금융산업에서는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조업에서 캐펙스라는 얘기를 하죠. 자본 투자. 이 캐펙스라는 것은 증자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제조업에서의 캐파는 금융에서는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늘리면은 금융산업의 캐파가 늘겠죠. 이 방식은 유상증자나 IPS 발행 이런 것들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증권은 매크로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매크로 뭐겠습니까? 금리, 경기 이런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특정 회사만이 인기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접으십시오. 왜냐? 카피가 너무 쉬워요. 이게 무슨 저작권 보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드는데 제조업이면은 제조 노하우라도 있죠. 금융상품 약관에 다 나와 있는데 보면 바로 알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카피가 너무 쉬워요. 독창적인 상품도요. 그리고 금융권은 네트워크가 너무나도 빠르게 탄탄하게 그물망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 하는지 새로운 거 나온 거 그게 돈을 조금 벌기 시작했다 아니다. 바로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누구만의 독창적인 없어요, 그런 건요. 예. 그러면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권주는. 제가 볼 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이걸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단기 투자하려고 한다. 나는 증권주라는 거를 단기 투자 대상으로 봐서 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크로 환경, 이거 영향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증권주에 우호적으로 변할 것 같다, 거래대금이 늘 것 같다, 주식이 오를 것 같다, 아니면 금리가 내려서 증권주가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예상하고 투자를 한다. 이건 단기 투자죠, 그렇죠? 그러기에 증권주는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베타가 높거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부에.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때때로 완화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업종에. 그럴 때에는 이거를 내가 예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너무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정부가 그래도 증권업도 살려야 되는데 하면 규제 완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단기 투자로 증권주를 사놓으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자라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주주예요. 대주주.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경쟁 우위 요인 이런 것도 살펴본다는 건데, 요것들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증권사에서 대주주, 좋은 대주주를 파악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역시나 이것도 증명된 법은 아니에요. 그냥 86번가만의 법입니다. 근데 저는 증권사의 대주주를요, 이렇게 나눠봐요. 첫째, 대기업 계열 증권사. 특히 대기업인데 제조 계열 증권사들. 두 번째는 금융지주 계열, 특히 은행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금융지주 계열, 은행 금융지주 계열. 세 번째는 오롯이 증권업만 하고 있는 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나눈 것만 보셔도 뭔지 답이 대충 아시겠죠? 3번 같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면은 뭔가 이 집중하고 있는 게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맞아요. 장기 투자에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기업 계열, 제조업 계열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 제조업의 DNA하고 금융업의 DNA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보다 대기업이 크거든요.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요. 그러니까는 대기업 문화가 확 와버려요. 그러면 이게 제일 크게 먼저 들어오는 데는 뭐냐면 성과 배분 구조에서 굉장히 경직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금융사에서는요,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지. 그래야지 잘한 사람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특히 금융은 사람이 전부인데 그런 거 아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CEO가 자기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차장을 둘 수가 있을까요? 대기업 계열에서요? 정말 어렵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금융하고 제조업의 DNA가 다르다는 게, 금융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으면 그것도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거를 금융사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조업, 물건을 만들고 파는 그런 쪽 DNA를 가진 쪽에서는 이거를 부정합니다. 네가 못해서 그런 거지. 네가 잠 좀 더 자고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좀 더 잘해보지.
남들이 못할 때 너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요. 야, 100명 중에 99명이 실패할 때 네가 진짜 잘 만들면 성공했겠지. 그냥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이게 제조업 마인드고요. 금융사 마인드는 야, 이게 확률이 보니까는 100명 중에 51명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야. 넌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에 한 것뿐이구나. 넌 그거는 뭐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잖아. 넌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 이해해. 다음에 더 잘해. 넌 실력 있는 애야. 이렇게 보는 DNA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할 때에도 나와요. 이런 차이가. 뭐냐면 펀드 운영을 잘해요. 그러면요. 이제 제조업 마인드에서는 그거죠. 야, 너 한 해 잘했어? 내년엔 더 잘하겠네. 난 자네만 믿네. 열심히 해보게. 툭툭 치고 가는 거죠. 근데요, 투자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금융이라는 거는 매크로 변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확률 싸움일 뿐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투자라는 것은 성공 확률을 높이는 싸움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투자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제조는 못 받아들이고 금융 쪽은 받아들일 수 있죠. DNA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거에 대한 접근법도 다른데요. 물론 투자는 최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점이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금융 쪽 DNA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위험 대비 수익이라는 걸 따져요. 근데 제조 쪽은 위험 대비 수익, 야, 그거 너 자신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너 지금 최대 수익 올릴 자신 없으니까 위험 대비라는 말로 포장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건 됐고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최대 수익 내. 이해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기업 계열이 지배하고 있는 증권주에는 투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장기 투자자라면요. 제가 만약에 단기 투자자에서 매크로 환경 변화 혹은 규제 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살 수 있죠. 대기업 계열도요. 근데 저보고 이거를 10년 투자할 건데 하라고 하면 이것부터 제외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금융권 DNA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DNA가 다른 곳이 있어요. 은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 계열에서 증권은 저쪽 구석에 있는 하나예요.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증권 CEO로 발령받으시는 분은 이걸 그냥 거쳐가는 자리라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와진 상담. 내가 여기에 좀 은행에서 증권으로 오긴 했어. 이제 핵심은 아니야. 그치만 나의 꿈은 다시 저 높이, 하늘 높이 있는 은행에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지주로 돌아가는 거야. 난 그렇게 화려하게 복귀할 거야. 나는 지금 증권에서, 잠깐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는요, 장기적 비전 마련이 안 되겠죠. 단기 성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성과 내서 그걸 가지고서 은행이나 지주로 복귀를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게 사고를 치게 되죠. 최근에 보시면은 사모펀드들 사태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 판매사들, 주요 판매사들 보십시오. 어디인지, 어느 계열인지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장점은 없는 것인가? 아니죠. 이걸 가지고 당연히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풍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융에서 캐펙스는 자기 자본 증가거든요. 여기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은행 지주 가지고 있으면 판매망이 끝내주죠. 예, 장점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장점과 이 단점의 경중을 따진다면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단점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장기 투자하라 그러면 요 두 가지 이제 주주 구성에서 대주주 구성에서 요 두 가지부터 쳐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개 안 남아요. 증권사 한국의 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사례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하니까 저희 이제 본부장님께서 과제를 내리시더라고요. 광우야, 저기 섹터별로 탑픽을 정해와봐라. 그러면 증권업종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그때 요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한국 금융지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골라서 갔었거든요.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계열사기 때문에 한국 금융지주 매매는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아. 딴 거 가지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거를 그래서 골랐었던. 제가 이제 요쪽 그룹 출신이어서 이걸 고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이었습니다. 예. 아주 심플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대주주 말고 또 한 가지 장기적 경쟁 우위 요인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금융권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증권에서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인재. 그러니까 인재에 대한 대우. 이 사람들은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꾸준히 잘할 수 있게. 그리고 큰 실수를 안 저지를 수 있게 기준에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관리, 인재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 잘할 수 있는 곳이 장기적으로 어디이냐. 이런 이제 그 뭐 기준에 갖추고 있는 곳. 그런 회사가 어디이냐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사실요 이거는요 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부 사정을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 거라 알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확인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 경쟁 우위 요인을 확인하시기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인재 경영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다른 스타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이거죠. 모든 경우에 인재한테 최고의 대우를 하라는 거죠. 야,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회사야. 이렇게 해도 잘 나가요. 그 다음에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경우에 평균 이상으로 대우하라. 이러면은요, 여러분 1등은 못해도 평균 이상은 갑니다. 이 조직이 항상. 괜찮아요, 이것도요. 좋은 전략이에요. 항상 인재 영입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금액을 들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경우가 장기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제 증권주 바라볼 때 저만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